수백만 년 전 지구의 동식물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구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질문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생명의 탄생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인류는 최초의 인간이 세상에 등장한 순간부터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해하기를 바랐습니다. 수천 년 전만 해도 이러한 이야기는 신화와 전설의 소재에 불과했습니다. 부족한 지식의 공백을 신화가 채웠습니다. 지식은 태초부터 인간의 욕구였습니다. 오늘날 연구, 과학, 기술을 통해 우리는 환경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에 대한 탐구는 여전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답을 찾을수록 더 많은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알고자 하는 욕구와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심오합니다. 우린 왜 여기에 있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지구의 최초 거주자는 누구였을까? 당시 지구의 삶은 어땠을까? 이 실존적 질문은 인류에게 내재된 질문입니다. 이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 이유입니다.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생명이 처음 부화하던 순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고 싶으신가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말이죠. 생명의 출현은 놀랍고 어쩌면 유일무이한 현상일지 모릅니다. 지구를 제외한 어떤 행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우린 정말 혼자인 걸까요? 그 수수께끼는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구의 경우 고립되진 않았지만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에 참여할 준비가 되셨나요? 기후 조건, 초목, 동물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대륙, 바다, 지형, 국경, 모든 것이 다릅니다. 랜드마크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낯선 세계로 천천히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놀라움, 감탄, 기쁨, 두려움,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과거 수백만 년 전에 가장 먼 시간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것입니다.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서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오디세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수십억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세상은 너무나 다릅니다. 거의 외계인 같죠. 선사시대 동식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독특한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것은 바다에서 시작되었지만 생명체는 어떻게 수중 우주에서 육상 세계의 가능성으로 진화했을까요? 우리보다 먼저 지구에 살았던 생명체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5천만 년, 2억 년, 5억 년 전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세요. 약 35억 년 전 지구에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우린 이 독특하고 특별한 탄생을 목격하려고 합니다. 특히 기후 조건이 여전히 매우 열악한 행성에서 생명체가 지구에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기에는 산소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지만 수소, 메탄, 암모니아,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여러 가스가 존재합니다. 지구에는 물도 존재하고 바다도 형성되었지만 오존층은 아직 지구의 풍경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구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서 최초의 생명체, 즉
박테리아와 같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형태의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박테리아가 지하 열수 온천 근처에서 출현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온도와 배출가스가 박테리아의 발달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박테리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아직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박테리아는 왜 출현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그동안 이 최초의 생명체의 탄생을 목격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테리아의 탄생을 위한 조건이 무르익었습니다. 이름을 지어볼까요? 이 박테리아는 지구상 최초의 생명체이며 일련의 사건을 촉발할 것입니다. 이름이 필요할 것 같지 않나요? 가이아는 어때요? 그리스 신화에서 가이아는 세상을 창조한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어머니 지구라는 뜻이죠. 이후 가이아는 지구에 대한 은유가 되었지만 1970년대에 제시된 가설을 떠올리게 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가이아 가설에 따르면 지구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일종의 슈퍼 유기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 요소가 다른 요소에 의존하고 필요에 따라 스스로를 조절하고 수정하는 복잡한 초유기체입니다. 머리카락 지름보다 50배나 작은 이 작은 박테리아가 지구의 미래를 위해 상징하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이 박테리아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럼 이제 가이아를 만나러 가봅시다. 여기 보이는 작은 박테리아 가이아는 바다 깊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원시 생명체. 현미경으로 보면 거의 1000배 가까이 확대되어 눈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머리도 없고, 눈도 없고, 다리도 없고, 폐도 없고, 심지어 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단세포 생명체는 발달하고 성장하며 번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소화기, 호흡기, 신경계 없이 어떻게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으며 일부 생명체에는 놀라운 능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약 35억 년 전 지구의 생명체가 부화했으며 이 작은 생명체가 등장했을 당시의 기후, 지질, 대기 조건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수십억 년 전 지구의 표면 온도도 높았고 바다의 물은 산성도가 높았으며 대기는 지금과 달리 질소 성분이 주를 이루고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많았으며 산소가 거의 없는 훨씬 더 독성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언뜻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아주 작은 박테리아 가이아는 이러한 요소들을 이겨내고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회복력은 강했습니다. 가이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면 가이아가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지 궁금할 것입니다. 박테리아의 생명은 전적으로 당의 존재에 달려 있습니다. 설탕은 박테리아 생존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가이아는 주변 환경에서 설탕을 찾습니다.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먹고 자라고 번식합니다. 삶은 평화로워 보이고 그녀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요. 조류 아세타블라리아처럼 단세포 생물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단세포 생물은 일반적으로 식물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박테리아 왕국에 속합니다. 바위에 붙어있는 작은 세포 하나에서 자라게 됩니다. 빛을 좋아하고 얕은 물에서 서식합니다. 당시 생명체는 수중에서만 살았고 거의 34억 년 동안 그렇게 유지되었습니다. 가이아와 그녀의 수십억 자매들은 바다와 더 일반적으로는 지구 자체에 서식하는 거의 유일한 생명체였습니다. 육상 생명체도 가능해진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끼와 이끼가 특징인 최초의 육상식물은
약 5억 년 전에야 나타났으며 약 4억 년 전에야 육지에서 진화한 최초의 동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의 수중 생물은 거의 40억 년 전에 탄생한 반면에 육지에서의 생명체는 4억 년 전에야 가능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생명체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자연이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조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화는 복잡하고 연약하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가이아와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설탕이 풍부했던 시절에는 바다에 박테리아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가이아와 같은 미세 박테리아에게 필수적인 이 영양소가 고갈되었습니다. 설탕의 양은 매일 조금씩 줄어들었고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족해졌습니다. 그러나 생존을 유지하려면 설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자원이 사라지면 박테리아도 함께 가라앉을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스스로 설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진화와 생명체의 적응력이 작용합니다. 가이아의 세포는 매우 단순했지만 가이아와 그녀의 미세한 자매들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있어 자율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은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리의 별, 태양입니다. 박테리아는 생존을 위해 광합성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는 태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별의 역할은 박테리아의 생존에 필수적이며 태양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바다의 얕은 바다에 사는 박테리아는 햇빛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존재하는 기체인 이산화탄소에도 노출됩니다. 박테리아는 이 가스를 흡수하고 태양 에너지 덕분에 이산화탄소를 당으로 전환하여 먹이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를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즉,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공급하는 에너지는 물을 산화시키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박테리아는 새로운 물질, 즉 박테리아가 원하는 탄수화물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박테리아는 먹을 것이 충분해졌으니 다시 번성하고 번식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수억 년 동안 혼자서 거의 모든 바다를 채워버린 단세포 생명체는 자연 서식지에서 다세포 생물의 출현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수중세계로 훌륭하게 진입했습니다. 다세포 생물의 출현에 대한 핵심 이론 중 하나는 여러 단세포 생명체 간의 공생이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하고 합쳐져서 매우 독특한 유기체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해조류, 해파리, 해면동물과 같이 부드럽고 골격이 없는 새로운 해양 생물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의 몸은 퇴적물의 흔적을 남기지만 화석화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모습이었을지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러한 흔적을 연구함으로써 이 동물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은 물속에 갇혀 있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분자는 광에 민감합니다. 특정 유형의 방사선, 특히 자외선을 받으며 파괴할 수 있습니다. 6억 년 전 성층권에서 오존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축적되었습니다. 산소 원자 3개로 구성된 이 분자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생명체를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시점에서 오존층의 첫 번째 농도 인계값에 도달하여 해양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15km 상공의 생명체 발달에 유리한 오존은 특히 우리 주변 공기에서 산화되어 위험합니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최초의 유기체가 등장했을 때 그들은 대기로 산소를 보냈습니다. 수억 년이 지난 후 이러한 농축으로 인해 대기 상층의 오존 농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약 5억 4,800만 년 전 최초의 산호초 건설자인 클라우디나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클라우디나는 아마도 석회질 껍질을 가진 최초의 동물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광물 생산 과정인 생광물화 과정을 마스터하여 외골격을 설계했습니다. 당시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고 때론 가혹한 조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캄브리아기 동안 바다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다를 돌아다니던 가장 원시적인 물고기 중 하나인 메타스프릭이나 월코티 같은 새로운 종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물고기는 약 5억 5천만 년 전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가장 초기의 척추 동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가미 아치의 시초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어와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물고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두 개의 큰 눈과 콧구멍 주머니가 있지만 실제로 얼굴은 없습니다. 캄브리아기 대표적인 종 중 하나는 삼엽충입니다. 삼엽충은 신체 부위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최초의 동물 중 하나입니다. 삼엽충이라는 이름은 이러한 관찰에서 유래했습니다. 머리, 흉부, 끝부분으로 구성된 둥근 부분인 3개의 엽이 있습니다. 삼엽충에는 많은 종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은 1mm이고 가장 큰 것은 길이가 70cm에 달합니다. 바닷속 초기 생명체의 이러한 발포성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수중에서는 생명과 희망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지에서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황량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바이투성의 땅뿐입니다. 지평선에는 이 무거운 고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막의 풍경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기껏해야 시아노박테리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형태의 생명체도 이 대륙에 존재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구의 기후와 지질 조건이 바다보다 훨씬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오존층은 태양의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에 불충분합니다. 모든 형태의 생명체는 즉시 파괴될 것입니다. 식물 덮개가 없습니다. 대륙의 표면은 또한 침식의 모든 힘을 겪습니다. 대륙은 끊임없는 투쟁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 조건은 극단적이고 적대적이며 위험합니다. 반면에 바다는 수억 년 동안 생명체가 번성하고 낙원의 작은 구석입니다. 이 가능성의 놀이터에서 새로운 종들이 등장합니다. 이전보다 더 놀랍고 우수한 종들이 지구 최초의 생태계인 해양 생태계를 구성합니다. 여기에는 아노말로카리스, 카나다피스, 요오이아 테누이스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육지에 발을 디딘 적은 없었습니다. 절치동물은 최초로 땅 위를 걸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동물들보다 더 대담한 이 동물이 처음으로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과감하게 육지로 나왔죠. 호기심, 바다의 먹이 부족, 포식자로부터의 피난처, 육지로의 환경 확장 필요성이 생명체가 육지를 식민지로 삼은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확실한 것은 최초의 생물이 육상 생물의 나비 효과를 촉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토록 적대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지구의 육상 환경은 모든 생명체에게 그토록 비우호적이고 불리하게 보였는데 어떻게 지구 토양의 조건이 바뀌었을까요? 이것이 지구의 생명체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 그 단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는 필수적이며 지구에서 동물의 발달은 전적으로 식물의 덮개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상에 식물이 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식물은 먹이사슬의 첫 번째 고리이며 식물이 없으면 전체 먹이사슬이 무너지거나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봅시다. 여러분은 아마도 지구에 살았던 최초의 동물을 만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린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캄브리아기가 끝나고 오르도비스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약 4억 8,500만 년 전입니다. 보시다시피 바다는 생명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초의 산호초가 형성되고 다세포 생물이 점차 자리를 잡으며 놀라운 종들이 바다에 침입합니다. 하지만 육지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땅은 눈에 보이는 한 바위로 덮여 있습니다. 보세요. 모든 것이 황량해 보입니다. 오싹한 침묵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런 극한의 적대적 환경에서는 그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여정은 오르도비스기 시대로 이어집니다. 이곳에 착륙해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합니다. 우리는 4억 8,500만 년에서 4억 4,300만 년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의 기후는 식물의 성장에 도움이 되며 몇몇 식물은 어려운 기후와 지질 조건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생존해 왔습니다. 땅을 덮고 있는 작은 녹색 식물은 마르칸티아 폴리모르파입니다. 이 식물은 간장 식물 중 하나로 혈관계가 없습니다. 이끼, 물이끼, 안토세로테스와 같은 다른 유형의 간식물도 대륙에 작은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첫 번째 초목덮개를 형성합니다. 이끼로 이뤄진 이 작은 녹색 정원은 아무리 작고 미세하더라도 생명의 상징입니다. 이 식물의 확장은 인류의 역사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과정을 촉발시켰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대기를 고갈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생명체의 탄생에 유리한 요소가 너무 적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재질학적 시간 속도에서 우리의 진보를 계속하고 실루리안에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4억 4,300만 년에서 4억 1,900만 년 전 사이에 있습니다. 약 4억 4,300만 년 전 실루리안기에 가까워지면서 식물이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녹조류는 물론이고 지표면에 이끼와 쿡소니아도 자랐습니다. 이 원시 식물은 물과 수액의 순환을 위한 혈관 시스템, 즉 혈관을 갖춘 최초의 식물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식생에 있어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진화는 식물의 다양화와 토양 농축을 촉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앞서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쿡소니아로 돌아가 봅시다. 줄기 끝에 있는 작은 공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공을 포자낭이라고 합니다. 포자를 방출하는 기관입니다. 식물학에서는 포자는 새로운 개체를 탄생시킬 수 있는 종자세포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쿡소니아가 눈앞의 땅을 덮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진화가 곧 일어납니다. 산소와 오존의 두 번째 임계값에 도달하여 최초의 육상 절취동물이 물 밖으로 나와 서서히 대륙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는 동물보다 먼저 출현한 식물들이 동물의 성장에 필요한 먹이를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동물은 먹이를 찾기 위해 움직여야 하고 이동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동물은 내부 혈관계가 있으며 물을 먹거나 마셔서 수분을 보충합니다. 번식은 여전히 수중 환경에 의존합니다. 이 새로운 초목은 새로운 종류의 종인 곤충이 선호하는 서식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슬의 두 번째 연결고리입니다. 지구의 공기를 마시고 지구의 흙을 밟는 최초의 육상동물 중 하나는 노래개입니다. 여기 쿡소니아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뉴모데스무스입니다. 이 초식동물만이 이 지역의 식물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는
지금 도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전갈입니다. 바다에서 전갈은 실루리아의 상징적인 종 중 하나인 유리테루스 전갈입니다. 독이 없고 작은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전갈의 크기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거의 1m까지 자랄 수 있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육지에서 발견된 팔레오포누스는 6에서 9cm 사이로 그 정도 크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 팔레오포누스는 강과 서로 기슭에 서식합니다. 하지만 전갈은 엄밀히 말하면 육상동물이 아닙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면 아가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동물은 수생 생물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잠재적인 이 식사가 기다리고 있다면 해안으로 모험을 떠날 것입니다. 지구의 광활함과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에 비하면 적은 수와 희귀성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방아쇠입니다. 대본기 시대는 4억 1900만 년에서 3억 5800만 년 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최초의 숲이 형성된 시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초의 숲이죠. 하지만 어떻게 이끼에서 온전한 나무로 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식물 덮개는 점진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대본기 지층은 수백만 년을 대표합니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육상 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약속이 생겨났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 시기에 특히 대본기 상부에서는 지구의 동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캄브리아기가 바다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면 대본기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지구 토양의 풍요로움과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실루리아기에서의 작은 일탄을 마치고 수백만 년 후인 대본기 초기로 돌아가 이러한 변화와 진화 그리고 마침내 지구상의 생명체의 탄생을 더 잘 이해해 봅시다. 이곳의 지상 온도는 약 28도, 산소 농도는 15%에 가깝고 공기는 습하며 산들바람이 느껴집니다. 피부에 그 작은 바람이 느껴지나요? 바로 이런 조건에서 최초의 숲이 자랄 것입니다. 지구가 생성된 이후 지구 표면이 어느 정도 변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에팔레치아 산맥과 같은 산맥이 생겨났고 강이 그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파노라마는 놀랍지만 생명체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로서는 아직 소규모 초목으로 덮여 있습니다. 현재의 숲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숲은 부식재, 쓰레기, 작은 식물, 관목, 마지막으로 수간 높이가 몇 미터에 이르는 큰 나무로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지점은 약 50cm입니다. 대본기 전반기에 식물상은 초본 지층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로 근처에서 리니아와 아스테록셀론과 같은 낮은 식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스테록셀론은 둘 중 더 큰 식물입니다. 작은 비늘 모양의 정맥이 없는 잎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식물종은 유기물이 풍부한 건조한 토양을 좋아합니다. 쓰레기를 형성하여 유기물로 토양을 풍부하게 하는 최초의 식물 중 하나입니다. 다른 종의 대부분은 최대 높이가 10cm 정도입니다. 그런 다음 더 다양한 식물이 토양을 풍요롭게 하고 다시 새로운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합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입니다. 3천만 년, 식물이 보다 명확하게 진화하는 데는 3천만 년이 걸렸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관목과 나무 지층의 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시간을 한 걸음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3천만 년 후 새로운 원시림의 여명기입니다. 이 숲은
오늘날의 숲과 몇 가지 유사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사실 숲은 층층이 쌓인 생태계로 가능합니다. 지상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초본 지층이 있고 관목 지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수목 지층이 있습니다. 3천만 년 전에는 오늘날과 같은 키 큰 나무가 없었습니다. 대본기에는 약 3m의 지인우, 약 8m의 목백합과 약 1m의 천남성과 마지막으로 최대 25m의 절지동물과 등 4가지 주요 수목 그룹이 있었습니다. 먼저 발 아래 바로 앞에 있는 첫 번째 식물층을 탐험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더 낮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횡단하기가 더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뿌리와 줄기가 서로 얽히고 설키며 진정한 초목이 뒤섞여 있습니다. 리니아는 물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육상식물 중 하나입니다. 가지 줄기 끝에는 작은 노란 올리브가 달립니다. 이는 식물의 열매가 아니라 포자낭입니다. 이 저성장 식물의 십자형 교차로를 건널 때는 쉽게 걸림으로 주의하세요. 줄기와 나무 껍질은 벨크로와 같습니다. 쿡소니아 같은 포자낭 식물은 앞서 본 리니아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 식물은 실루리아기에 조금 더 일찍 출현했으며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이 식물이 번성하기엔 적합했죠. 그 아래는 이끼 식물의 일종인 리코포데스 레클레르키아가 땅을 덮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지층을 떠나 숲의 두 번째 층인 관목으로 이동해 봅시다. 당신 옆에 렐리미아 덤불이 있습니다. 이는 이 매우 특별한 시대의 첫 번째 특별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덤불이나 관목도 지구에 장애 뿌리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조금 더 가면 숲 가장자리에서 테트락스 로프테리스를 볼 수 있습니다. 줄기를 따라 다양한 크기의 줄기를 가진 가지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 식물은 우리가 현재 숲에 대해 알고 있는 것처럼 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납작하고 가지가 많은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우리 숲과 비슷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숲만큼 키가 크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인맥이 많은 나무도 거의 없습니다. 어떤 나무는 원시 수양 버들과 비슷하고 어떤 나무는 가늘고 긴 선인장의 시작을 닮았습니다. 지난 3천만 년 동안 지구의 식생이 얼마나 다양해지고 풍성해졌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토양의 풍요로움은 무성하고 다양한 식생을 촉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이번에는 육상 생태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의 거인 중 하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에오스페르마토프테리스입니다. 키가 약 8m에 달합니다. 수천 년 전만 해도 초목의 키가 50cm를 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8m 높이의 변화는 급진적입니다. 이 표본은 나무 지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오스페르마토프테리스를 알아볼 수 있나요? 멀리서 회갈색 줄기가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나무입니다. 야자수처럼 생겼습니다. 줄기는 길고 곧고 가느다랗습니다. 상단에는 여러 가지가 공을 형성합니다. 그중 하나가 시들면 길을 내어 줄기를 형성합니다. 숲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가장 큰 나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르케옵테리스입니다. 키가 거의 25m에 달합니다. 가지가 꼭대기에서만 시작되고 나머지 줄기는 드러나지 않으며 잎이 많은 부분이 삼각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 모양은 오늘날의 전나무와 비슷합니다. 크기 위에도 이 나무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잎입니다. 잎의 모양은 양치류와 비슷하며 최대 1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뿌리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어
깊은 토양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식물 아래에는 작은 식물이 보입니다. 멋진 양치류 표본인가요? 글쎄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주 어린 고사리입니다. 양치류는 21세기에도 발견되는 식물이지만 수백만 년 전에 존재했던 식물입니다. 곧 볼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양치식물은 오스문 다학과와 히메노필락과처럼 대본기에 처음 등장했지만 석탄기에 더 널리 퍼졌습니다. 식물이 대대로 지식을 전할 수 있다면 놀라운 이야기와 헤아릴 수 없는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를 쓸 시간이 없으니 원시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야 합니다. 조금 더 가면 말꼬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은 말꼬리과에 속합니다. 또 다른 널리 발달한 속의 지류에는 지혜류와 셀라기넬라가 포함됩니다. 대본기에는 식생 측면에서 정말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초목이 다양해지고 점점 더 풍부해졌습니다. 또한 새로운 생태계의 일부가 된 새로운 요소, 즉 잎, 뿌리, 수목이 등장했습니다. 이 모든 새로운 요소는 미래 종의 새로운 서식지 또는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식물 바이오매스는 여전히 매우 작고 연약하지만 이미 잘 공급되고 점점 더 두꺼워지는 이 식물 덮개는 몇몇 곤충이 햇빛을 보고 지구의 토양 자리에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곤충들을 보려면 인내심을 갖고 무엇보다 관찰력을 키워야 합니다. 수줍음과 낯가림이 심한 동물들도 있고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동물도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스프링테일 중 하나는 이 리니엘라 프레커서입니다. 크기가 1에서 2mm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관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자연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청소부입니다. 분해되는 물질을 먹고 자연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놀라운 풍경 속에서 생명의 순환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대본기 시대에 오랫동안 살았던 또 다른 곤충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곤충에 대해 여전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명한 리니오 그나타의 두 가지 그럴듯한 버전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그것을 걸어다니는 곤충 그룹의 일원으로 간주했습니다. 날개를 가진 수석 곤충인 하루사리의 잎부분을 닮았기 때문이죠. 초기 조사가 옳았다면 라이니 오그나타는 이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특정 세부사항으로 미리아포드목의 동물, 즉 노래기, 특히 스쿠티케 로모프 노래기를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백 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기술은 많은 해답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먼 시대는 여전히 노래기의 형태를 포함하여 많은 미스터리를 숨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다음 곤충인 레버훌미아에 대해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레버훌미아는 크기가 10cm를 넘지 않으며 5쌍의 다리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면 털이나 강모로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곤충의 식단은 매우 다양합니다. 포자, 침식된 식물, 조각, 곰팡이를 먹습니다. 따라서 이 곤충은 해로운 곤충입니다. 식물 쓰레기 생존에 필요한 것을 찾는 데 선호되는 환경입니다. 부식질이 형성되고 풍부해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유형의 곤충 덕분입니다. 초목과 곤충의 발달이 지구상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한다면 대본기에는 새로운 종류의 동물인 이치오스테가의 탄생을 포함하여 다른 많은 참신안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물고기와 같은 특징을 가진 네발 동물입니다. 진화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인 특정 동물의 지구 출현을 이해하는 데 있어 빠진 고리인 것 같습니다.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아니지만 수중에서 육상 환경으로 이동을 시도한 척추동물의 중추적인 그룹을 대표합니다. 이치오스테가는 스테고세팔란목에 속하는 종입니다. 엉덩이, 무릎, 발목 등 3개의 관절이 시작되는 이 표본을 관찰할 수 있듯이 원시적인 팔다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독특한 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물고기와 같은 특징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꼬리 지느러미와 꼬리와 배 쪽에 비늘이 있습니다. 성체가 되면 내부 아가미가 발달하게 됩니다. 주로 물고기로 살지만 육지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 녀석처럼 물고기와 파충류 또는 악어류 육상동물의 완벽한 교배종으로 보이는 녀석도 있습니다. 이 틱타알릭을 보십시오. 악어와 비슷하게 생긴 물고기죠. 그렇죠. 몸통과 꼬리는 물고기로 보이지만 머리의 선은 악어의 그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지느러미는 옆구리에서 선명하게 보이지만 실제 지느러미는 다리가 교체하는 형태입니다. 관절로 연결된 뼈 골격과 유명한 다리를 통해 석회의 짧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엘피스토스테게는 틱타알릭과 몇 가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비늘, 짧은 머리, 가늘고 길쭉한 몸통, 꼬리 부분과 뒷지러미도 있습니다. 반면에 판데리치스는 네발동물과 몇 가지 특징을 공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선사시대 물고기처럼 훨씬 더 보입니다. 해부학적인 형태가 4종류의 과도기적 형태인 그룹 중 하나입니다. 이 물고기의 크기는 약 90cm이지만 가장 큰 것은 약 130cm에 달합니다. 메기 같은 외형 아래에는 가슴 지느러미와 골반 지느러미가 있는 내부 골격이 보존되어 있으며 피리디안 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관절이 달린 운동 보석 기관이 있어 헤엄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걸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대본기장은 막을 내립니다. 이 시대가 끝날 무렵 남극의 만년설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계속하고 육지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석탄기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셨나요? 식물로 인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감소로 지구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평균 기온은 15도입니다. 바로 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온도입니다. 식물 덮개가 확장되었습니다. 산소 수준이 15%에서 25%로 증가했습니다. 대기가 바뀌고 기후가 진화했습니다. 지구 표면에도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더 이상 황량한 바위처럼 보이지 않고 새로운 초목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식생 덮개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곳에서 거의 동일한 표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3억 5,800만 년 전 탄소기 초기에 극지방과 적도 사이의 온도 변화로 인해 대륙이나 지역마다 매우 뚜렷하게 구분되는 숲이 성장했습니다. 이를 기후구역화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식생의 경계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그곳에 서식하는 동물 개체군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적도 주변에는 석탄을 함유한 숲이 발달합니다. 말하자면 열대우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지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가요? 그럼 시작하죠. 바로 여기입니다. 석탄숲입니다. 약 3억 2천만 년 전인 석탄기 중기에 이 지역의 습지대에 숲이 발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초목은 호일이라고도 알려진 석탄을 발생시켰고 따라서 석탄숲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수백만 년 전보다 식생이 얼마나 더 조밀하고 풍성했는지 보세요. 여기가 바로 나비목입니다. 늠나무입니다. 줄기는 상당히 넓고 높으며
나무 껍질은 매우 두껍습니다. 아마 높이가 거의 30m, 지름이 2m에 달했을 거예요. 꼭대기에는 소나무 가시처럼 보이는 잎이 있습니다. 땅 아래에는 나무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나무의 뿌리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줄기가 발달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표본처럼 운 좋게도 나뭇가지에 솔방울처럼 원뿔이 달린 표본도 있는데 이 원뿔에는 레피도덴드론과 같은 종의 번식을 가능하게 하는 포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원뿔이 침엽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침엽수 속의 첫 번째 침엽수는 석탄기에 지구에 정착했으며 일부는 중생대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 큰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침엽수가 피해를 입었지만 오늘날까지 살아남아서 숲을 채우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이런 습지 토양을 좋아하는 또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 시갈라리아는 높이가 30m에 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키는 크지만 줄기는 더 연약합니다. 표본에 따라 줄기는 단일 또는 분기됩니다. 이 나무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잎이 빽빽하게 들어찬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식물이 자라면서 줄기로 변합니다. 줄기처럼 보이는 부분 아래에는 잎의 바닥이 있고 중앙에는 섬유질로 된 나무의 속살이 있습니다. 잎은 길고 얇습니다. 잎은 줄기에 모인 풀과 비슷합니다. 이 칼라 밑에는 조금 더 큽니다. 실제로 이 나무 말꼬리는 높이가 30에서 50m에 달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줄기는 대나무처럼 분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도 바늘 모양의 잎과 일종의 원뿔을 발견합니다. 잎, 가지, 원뿔은 모두 같은 마디에서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식물학에서는 이를 가마라고 합니다. 코르다이타도 있는데 꼭 자세히 살펴봐야 해요. 조금 더 가면 여러 표본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 나무의 줄기는 많은 잎으로 끝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 본 나무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뭇잎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만져보세요. 뭔가 느껴지나요? 가죽처럼 생겼습니다. 길이 25m에서 1m, 폭 15cm에 가까운 긴 가죽 리본입니다. 이 잎들은 줄기에 직접 붙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또 다른 식물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모퉁이를 돌면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건 고사리입니다. 이 습지 지역에는 잎과 함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씨앗 고사리를 포함하여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조금 다린 양치류가 있습니다. 거대한 고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잎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양치류와 매우 흡사하지만 키가 더 크고 작은 관목이 특징인 식물입니다. 사실 이 식물은 나무 양치 식물입니다. 이건 바로 흐사로니우스입니다. 또 다른 고사리 종인 스페노프테리스가 있습니다. 잎은 약 50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대봉기 상부부터 백악기까지 견뎌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예쁜 양치류는 우리를 기다리는 두 번째 숲으로 넘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양치류는 물론 적도에서 멀리 떨어진 이 지역의 특징적인 다른 나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수백 킬로미터의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온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나무인 글로소프테리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나무는 잎이 지금까지 본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저처럼 공룡 리틀풋의 열렬한 팬이라면 이 나뭇잎을 보면 이 애니메이션 시리즈에서 목이 긴 공룡이 맛있게 먹는 유명한 나무별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어린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 외에도 수다스럽고 과거에 대해 말을 할 수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줄기가 갈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보시다시피 줄기와 가지의 나무에 나이테가 보입니다.
이 나이테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온대 지역과 달리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에서 살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이 종은 낙엽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계절 주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숲과 숲을 구성하는 다양한 나무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으니 이제 숲의 주민들을 만날 시간입니다. 좋은 신발을 신으셨으면 좋겠네요. 탄소기의 지역에서는 이 동식물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얽혀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식물 덮개가 얼마나 멀리 지나 있는지 이미 보셨죠? 동식물이 얼마나 다양해졌는지 보시면 또 한 번 놀라실 거예요. 불과 수백만 년 전만 해도 지구에는 생명체가 거의 없었죠. 숲의 여러 층에는 특징적인 부식질과 쓰레기뿐만 아니라 점점 더 다양한 초본, 관목 식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의 순환을 촉진하고 먹이사슬과 점점 더 풍부한 생태계를 발전시킵니다. 날개 달린 곤충, 노래기, 거미, 전갈, 양서류, 심지어 파충류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네, 이번 첫 번째 표현은 여러분이 반응하게 만들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기 강뚜기를 날아다니는 동물이 보이시나요? 이건 새가 아닙니다. 아니, 새와는 거리가 멀어요. 한참 뒤에나 나타날 겁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이건 메가네우라. 거대한 잠자리예요. 네, 맞아요. 잠자리입니다. 날개 길이가 70cm에 달하니 놀라움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이 속의 다른 표본들은 길이가 9cm인 스테노닉 티아처럼 훨씬 더 적당한 크기입니다. 이제 물에서 벗어나 육지로 시선을 돌려보죠. 석탄기에서는 모든 것이 때때로 비례를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예쁜 잠자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면 이 진에도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네, 이 아칸테페스테스는 길이가 50cm나 되지만 실제로 노래기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석탄숲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박을 좋아하나요? 그럼 내기를 해볼까요? 아르토플라가 얼마나 클까요? 알아보려면 이 고사리의 밑에 움직임을 보세요. 도착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1.5m 길입니다. 무섭기도 하지만 놀랍기도 하죠. 반면에 아르토플라 아르마타는 2.5m에 달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이 거대한 육상 무척추 동물의 포식자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물 가까이 가서 오늘 시험해 볼까요? 아가미로 숨을 쉬는 양서류, 즉 원치 양서류의 유충이나 올챙이인 프로토리턴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찾고 싶은 것은 성체입니다. 여기 멋진 성체 악티노돈이 있습니다. 1m가 조금 안 될 거예요. 눈과 콧구멍은 작고 희미합니다. 오늘날 악어와 다소 비슷한 삼각형 머리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닮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 육식동물이랍니다. 이 악티노돈의 이미지에서 석탄기 시대는 뒤로 하고 시간대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마법이 통했으니 백악기 지층을 통과하는 여정이 즐겁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정을 계속하다 보니 벌써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발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페름기입니다. 이 시기는 말 그대로 시작과 끝의 시기입니다. 새로운 종들이 번성하는 동안 다른 많은 종들이 멸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름기에는 또한 지구의 지각 변동이 더 뚜렷한 것이 특징입니다. 산맥 주변에는 때때로 폭우가 내리는 반면 육지의 다른 지역에서는 강우량이 적습니다. 사바나 같은 초목과 사막이 있는 덥고 건조한 지역이 있지만 남극에서는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탄화수소 식생은 나비목과 시갈라리아의 존재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남과 북의 경계가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는 침엽수가 우세하고 남쪽에는 왈키아와 글로소프 테리데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페름기에는 식물과 토지 피복의 진화도 목격되었습니다. 석송류와 같은 선사시대 식물은 점차 복종류의 자리를 내줬습니다. 종자식물, 양치류, 침엽수, 소철류가 대륙을 식민지로 삼아 새로운 파충류가 출현하는데 필수적인 새로운 먹이사슬을 만들었습니다. 스냅시드는 또 다른 페름기 현상이었습니다. 스냅시드는 약 3억 년 전 석탄기 말기에 처음 등장했지만 지구를 지배하게 된 것은 페름기 때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스냅시드의 조상과 원시 단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스냅시드는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시냅스목의 육식성 계통인 석탄기, 오피아코돈틱과 스페나코돈틱과 그리고 채식성 계통인 에다포사우루스과의 세 가지 주요 그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육식 위주의 식단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식단을 채택한 최초의 척추동물입니다. 이 세 그룹은 공통 조상을 정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펠리코사우루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페름기에는 네 번째 그룹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케이세이데이입니다. 이들도 채식주의자였습니다. 이 동물들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절 따라오세요. 눈앞에 있는 시냅시드는 고르곤옵시스 리카이놉스입니다. 긴 두개골과 송곳니, 앞니가 눈에 띄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빨을 보면 채식주의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이빨은 희생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하고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물리는 힘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그는 빠르진 않지만 꽤 영리하고 전략적입니다. 그는 이빨을 공격력으로 사용합니다. 희생자에게 상처를 입힌 후 뒤에 숨습니다. 매복해 있다가 필요하면 돌격할 준비가 되면 다시 숨어버립니다. 이 작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희생자가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지쳐서 상처를 입고 굴복하도록 하는 겁니다. 심장이 멈추면 그가 해야 할 일은 식사를 즐기는 것뿐입니다. 같은 그룹에 속하는 고르곤옵시안 루비지나에도 있습니다. 체격을 고려할 때 가족 중 가장 튼튼한 녀석이지만 가장 강력하고 인상적인 한 입을 가졌습니다. 공정성과 균형을 위해 초식동물의 대사를 소개합니다. 파충류와 같은 외모에도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양치류와 기타 저성장 식물을 뜯어먹는 이 지역의 몇 안 되는 초식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는 채식주의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자, 여기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디노세팔루스 케라토세팔루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름은 뿔 달린 머리라는 뜻입니다. 몸 길이는 2m에서 3m 정도이며 두개골이 다소 인상적입니다. 표본과 종에 따라 무게는 700에서 1000kg 정도입니다. 디스노돈트는 또 다른 페름기의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척추 동물이자 초식 동물인 디스노돈트는 특이한 체격을 가졌습니다. 설치류와 거북이를 연상시키는 외모에 엄니와 부리가 있는 디스노돈테과에 속하는 종 중 하나는 리솔위시아입니다. 리솔위시아는 몸 길이 4.5m, 몸 높이 2.5m 정도로 몸집이 작은 편에 속합니다. 디스노돈트 중 가장 큰 공룡입니다. 바로 눈앞에 9톤이나 됩니다. 그리고 10m 정도 떨어진 곳에 디플로카울러스가 있습니다. 이 양서류는 강이나 계곡 근처에 살게 됩니다. 그 이름은 이중뚜껑이라는 뜻입니다. 부메랑 모양의 두개골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외에는 1m에 달하는 몸 길이에도 불구하고 도룡뇽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꼬리는 마치 진자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상적인 크기의 또 다른 원시 양서류는 에롭스입니다. 몸 길이는 평균 2m 정도지만 3m에 육박하는 표본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매우 긴 몸통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불균형적으로 크게 보입니다. 크고 넓으며 평평합니다. 입은 거대하고 개구리처럼 이빨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세 쌍의 송곳니가 다음 희생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자리의 크기를 생각하면 입의 크기도 적어도 그에 비례해야 합니다. 하지만
디메트로돈이 이 지역의 유일한 포식자는 아닙니다. 디메트로돈을 만나보세요. 디메트로돈은 짧고 강력한 다리, 긴 꼬리, 무시무시한 턱을 가진 다소 거대한 파충류예요. 디메트로돈은 두 가지 유형의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갈고리를 잡고 갈고리를 걸고, 다른 유형은 가위질과 갈기갈기 찢는 데 사용합니다. 손가락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특징은 등 쪽 웹입니다. 덕분에 온도와 기후의 큰 변화를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베일 덕분에 축적된 열을 저장하거나 배출해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육식동물도 많지만 초식동물도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파레이아사우루스입니다. 페른기 파충류 중 가장 큰 파충류 중 하나예요. 몸은 갑옷으로 보호되어 있어요. 비늘로 덮여 있죠. 운이 좋으면 한 마리를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파레이사우루스는 뺨 도마뱀을 뜻합니다. 이 파레이사우루스는 초식동물로 하루에 천문학적인 양의 먹이를 먹습니다. 도마뱀이 좋아하는 먹이에 가까이 다가가면 운이 좀 더 따를 거예요. 여기에 브레디사우루스가 있습니다. 다소 뚱뚱한 체격에 체중을 지탱할 수 있는 넓은 발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큰 녀석의 몸무게는 100kg에 달할 수 있습니다. 꼬리는 짧고 머리는 작지만 몸은 거대하고 튼튼합니다. 브라디사우루스보다 훨씬 더 위풍당당한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은 브노스테고스입니다. 이번에는 600kg에 육박하는 브네스테고스입니다. 시간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매우 중요한 두 가족을 만나야 합니다. 이들은 페른기 시대를 상징하며 지구와 생명체의 역사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포유류 파충류입니다. 페른기 동안 기후가 건조해지면서 펠리코사우루스는 기후에 더 잘 견디는 시냅시드의 다른 계통, 즉 포유류에 더 가까운 형태적 특징을 가진 테라시드를 선호하며 쇠퇴했습니다. 그 계통 중 하나가 포유류과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빨, 털, 사지가 옆구리가 아닌 아래쪽에 있으며 측두화가 하나뿐입니다. 검치호랑이라고 하면 유명한 검치호랑이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호랑이는 인상적인 송곳니에도 불구하고 호랑이와 전혀 닮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거북이와 돼지의 교배종에 가깝죠. 글라노스쿠스 매크로푸스입니다. 긴 주둥이와 큰 송곳니를 가지고 있지만 칼날 같은 앞니도 있습니다. 양쪽에 6개씩 있습니다. 송곳니 뒤에는 작고 뾰족한 5개의 이빨이 이 동물의 강력한 포를 완성합니다. 콧구멍은 주둥이 끝에 있으며 앞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냥을 할 때 매우 유용했을 거예요. 제가 이 글라노스쿠스 매크로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이 화석이 특히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진화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뒷받침하고 지구 표면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부 동물의 골격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포유류의 중위는 중요한 변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날 포유류의 중위에는 망치, 모루, 등자라는 3가지 필수뼈가 있습니다. 후자는 초기 테라시드의 관절뼈와 사각형 뼈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상징적인 페른기 가족은 시조새입니다. 왜 시조새일까요? 공룡, 악어, 익룡, 수장룡을 낳았기 때문이죠. 이들은 모두 시조새를 공통 조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조새는 무엇일까요? 시조새의 분류는 안화창, 즉 눈구멍 앞에 위치한 두개골의 측면 개구부뿐만 아니라 톱니 모양의 이빨과 직립 자세와 같은 공통된 형태적 특징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2가지입니다. 첫째, 프로토로사우루스 스페너리. 매우 날씬하고 도마뱀을 닮았으며 모니터 도마뱀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긴 다리와 긴 목을 가지고 있으며 길이는 최대 2m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가는 이빨에도 불구하고 육식동물이 아닙니다. 대신 침엽수콘을 먹습니다. 이 속의 또 다른 구성원은 초목 덩어리에 조금 더
멀리 숨겨져 있습니다. 아르코사우루스 로시쿠스는 진정한 육식동물입니다. 그 외모는 조금 특이합니다. 몸은 악어의 몸과 비슷하지만 머리는 다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코끼리나 개미핥기와 같은 일종의 몸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이 가짜 몸통은 여닫을 수 있는 입을 형성합니다. 또한 입을 벌리면 위턱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아래턱에 얹혀 있고 다른 하나는 아랫입술에서 튀어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룡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역사에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공룡은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매료시키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동물에 매료되곤 합니다. 공룡의 멸종은 누구나 들어본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대량 멸종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멸종과는 거리가 멉니다. 가장 심각한 멸종은 페른기 말인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라이아스기의 시작을 알리고 사물의 질서를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육상 분류군의 70%와 해양 분류군의 거의 95%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 현상의 기원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멀리서 볼 수 있는 대규모 화산 폭발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요인입니다. 그 이후로 공기는 산소가 상당히 고갈되었습니다. 판게아 남부의 대부분은 빙하로 덮여 있었지만 트라이아스기 초기의 화산 폭발 이후에 기후가 상당히 따뜻해졌습니다. 다신 예전과 같진 않을 것입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많은 생물종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풍부했던 삼엽충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 종은 다른 많은 해양 동물처럼 멸종했습니다. 멸종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생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호초를 만드는 산호초가 그렇습니다. 많은 산호초 종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극비 동물과 암모노이드는 소수의 종 덕분에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단세포 생물과 유공충류의 경우 피해가 상당합니다. 육지에서도 상황은 암울합니다. 네발 동물의 거의 60%가 지구상에서 사라졌고 극한의 적대적인 기후 조건을 견딜 수 없는 대형 초식 동물도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식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식물이 없고 먹이가 없다면 이는 곧 죽음입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점차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기온이 상승하고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훨씬 더 큰 숲이 나타납니다. 적도 근처에 위치한 이 숲들은 몬순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들은 열대림으로 간주될 수 있는 최초의 숲입니다. 전 세계의 다른 생태계는 사막지대의 출현으로 훨씬 더 건조해져 건조한 기후에 더 잘 적응하는 새로운 유형의 파충류의 진화를 촉진했습니다. 동식물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캄브리아기에서 시작하여 페름기에서 끝나는 고생대를 떠나 중생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트라이아스기와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기다릴까요? 약 2억 5,200만 년 전에 시작된 트라이아스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판게아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가 강조되었습니다. 여름은 매우 덥고 겨울은 특히 추운 것이 특징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열대 지방에서는 몬순이 지배적이지만 대륙의 다른 곳에서는 건조한 지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많은 식물과 동물종은 페름기 위기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소철과 은행나무과 글로소프테리데스는 한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에 걸쳐 이들 역시 많은 양서류와 포유류, 파충류와 마찬가지로 지구상에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반면 침엽수는 계속 성장하여 현재 지구 식물 덮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경우 식생이 변화하고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서류는 점차 사라졌지만 소수의 생존자들이 리산피비아와 같은 현대 양서류를 탄생시켰습니다. 한편 포유류, 파충류는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은 점차적으로 디스아스페드 파충류, 특히
시조새에게 자리를 내줬고 그 결과 악어, 익룡, 공룡과 같은 생명의 역사를 기록할 새로운 분파가 생겨났습니다. 지금은 거북과 포유류의 출현이 매우 조심스럽지만 몇 종의 거북과 포유류도 등장할 겁니다. 최초의 포유류는 유대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메테리아라고 부릅니다. 아직 발견해야 할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봅시다. 리산피비어를 만나면서 탐험을 시작해볼까요? 리산피비들은 애벌레일 때 수중 생활을 하다가 육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개울 근처에서 볼 수 있지만 민물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애벌레일 때는 아가미로 숨을 쉽니다. 그리고 성체가 되면 폐가 대신하지만 피부를 통해서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들은 4개의 팔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척추동물에 속합니다. 이 그룹에는 짐노피오네, 바트라치안, 도령룡, 아누란, 개구리, 두꺼비, 신장과 같은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이는 리산피비안 그룹의 베테랑 중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과학자들에게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리아도 바트라스쿠 마시노티입니다. 개구리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으며 크기는 약 10cm입니다. 이 카테고리의 또 다른 도의에는 프로테로스쿠스입니다. 시조 세목에 속합니다. 여기 프로테로스쿠스 페르구시가 있습니다. 보이나요? 갈증을 풀기 위해 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4발 달린 공룡은 3m 이상 자랄 수 있습니다. 머리가 크고 주둥이가 약간 구부러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위치는 촉수입니다. 팔다리는 배 아래가 아니라 옆구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독특한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복해 있다가 먹잇감을 덮치는 것을 막진 못합니다. 뛰어난 포식자입니다. 또한 밝은 대낮과 어둠 속에서도 잘 볼 수 있는 중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또 다른 포식자가 기다리고 있으니 사냥은 그에게 맡겨두자고요. 새롭게 떠오르는 악어류의 일원이죠. 오늘날 악어라고 하면 사냥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고 수생과 해양 생물에 적응한 다소 뚱뚱한 동물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하지만 초기 트라이아시계는 악어목, 악어과를 구성하는 종들이 오늘날보다 훨씬 다양했고 실루엣도 상당히 달랐습니다. 악어는 더 작았지만 더 가볍고 활동적이었습니다. 보세요. 이 거대하고 꼬불꼬불한 도마뱀도 그중 하나입니다. 테레스트 리스쿠스 그라실리스입니다. 악어보다는 도마뱀을 연상시키는 외모가 사실이지만 사실 이 도마뱀도 악어목에 속합니다. 몸 길이는 약 1m, 몸무게는 15kg에 불과합니다. 길고 가느다란 근육질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꼬리를 사용합니다. 꼬리는 몸통보다 2배나 깁니다. 여행을 시작한 이래로 저희는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진화로의 경로를 분석하고 이해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관찰에서 질문까지 우린 몇 가지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거의 전문가가 되었으니 스스로 이 사고 과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이 테레스트 리스쿠스 그라실리스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다리의 모양과 위치에 대해 어떤 점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요소는 자세입니다. 다리는 몸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걸음걸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움직임 가능성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뒷다리는 앞다리보다 약간 깁니다. 여기에 매우 근육질 몸매를 추가하면 달리기의 왕이 됩니다. 속도 면에서 이 악어형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니 이제 여정을 계속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죠. 시조새의 또 다른 분과인 익룡을 발견해보는 건 어떨까요? 익룡은 하늘을 나는 파충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상상할 수 있나요? 진화를 통해 동물이 지구를 식민지로 삼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아직 하늘을 정복한 동물은 극소수였습니다. 이 작은 위협의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육상 동물이자 아마도
이족 보행을 했던 조상동물이 어떻게 특정 생태계와 연결된 날아다니는 사족 보행 동물로 진화했는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진정한 공중의 왕이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몸집이 커서 하늘을 날기 어려웠고 그러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초대형 비행 파충류인 케찰코아틀러스와 하체고프테릭스를 생각합니다. 오스트리아 닥틸러스는 최초의 익룡 중 하나입니다. 몸 길이는 약 90cm, 몸무게는 15kg이었어요. 날개를 펼치면 날개 길이가 120cm에 육박합니다. 두개골 앞쪽에 벼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긴 꼬리가 있습니다. 거대한 박쥐와 긴 꼬리를 가진 늑대의 일종이 교배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케찰코아틀러스 노스로피는 백악기에 지표면 위를 날아다니며 훨씬 늦게 등장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긴 목을 가진 황새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날개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마세요. 10m에 달할 수 있습니다. 황새의 식단에 관해서는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무엇인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물고기를 생각했지만 이 하늘의 거인은 아마도 작은 육지동물의 시체를 선호했을 것입니다. 유파케리아스 가족을 만나지 않고는 트라이아스기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어서 유파케리아스 중 한 마리를 만나려면 우거진 초목의 가장자리로 이동해야 합니다. 저기 있네요. 저기 불과 몇 미터 거리에 있어요. 공룡을 낳는 데 필요한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파케리아 카펜시스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공룡은 실제로 네 발로 걷고 팔다리가 반증립 상태입니다. 잘 관찰해보면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약간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필요에 따라 때때로 이족 보행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모두 가정일 뿐입니다. 점프하는 유파케리아를 이제 첫 번째 공룡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가장 오래된 공룡 중 하나인 나이아사우루스부터 시작하죠. 공룡과에 속하는 공룡입니다. 냐샤우루스 파링토니를 만나보세요. 몸 길이는 2에서 3m이고 두 뒷다리로 서 있는 것은 인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다리는 더 짧습니다. 꼬리는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룡은 크게 두 가지 과로 나뉘는데 지금부터 살펴볼 사우리쉬아과와 조금 후에 만나게 될 오르니쉬아과가 그것입니다. 사우리쉬아과에는 무사우루스가 속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동물은 겨우 20cm 정도 되는 무사우루스 파타고니쿠스입니다. 하지만 작은 크기에 속지 마세요. 이 동물은 아직 아기입니다. 성체가 되면 3m까지 자랄 수 있고 심지어 몸 길이 6m에 이르는 개체도 있습니다. 이 어린 무사우루스의 어미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겁니다. 조심합시다. 쿵 하는 소리가 들리나요? 땅에서 진동이 느껴지나요? 다른 동물이 다가오고 있는데 깃털이 없는 동물입니다. 저기 오네요. 릴리엔스 테누누스입니다. 길이가 거의 6m에 달하고 높이도 2m가 훨씬 넘을 거예요. 두개골에 작은 벼이 있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 중이니까 여기서 기다리자고요. 날아다니는 파충류인 익룡을 강 주변에서 쫓고 있습니다. 살아서 도망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이 사냥 에피소드가 끝나면 초식 동물을 찾아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건 어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찾는 동물은 특이합니다. 납작한 파충류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이 거인은 길이가 8m까지 자라고 몸무게가 4톤까지 나갑니다. 하지만 이 육상 거인은 식물만 먹게 됩니다. 긴 목 덕분에 지상 3에서 4m 상공의 싱싱하고 연한 나무잎에 닿을 수 있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기 있네요. 플라토사우루스예요. 목을 쭉 뻗거나 뒷다리로 몇 분간 서서 가장 좋은 나뭇잎에 손을 뻗게 됩니다. 보세요. 몇 미터에 떨어진 곳에 있는 동료 동물이 돌을 삼키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미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뱃속의 음식물을 분쇄하기 위해 돌을 삼키는 거예요. 이 돌들을 위석이라고 합니다. 이 플라토사우루스가 맛있게 식사를 하도록 놔두고 계속 길을 가죠. 쥐라기 시대로 곧장 이동합니다. 드디어 2억 1천만 년에서 1억 4,500만 년 전 쥐라기 시대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수백만 년을 여행하며 마침내 이 특별한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판게아가 해체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물이 대륙을 침범하기 시작하면서 해양 동식물의 발달이 촉진되었습니다. 육지에서는 새로운 산맥이 형성되어 지구의 새로운 실루엣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초목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린 씨앗 양치류와 침엽수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이러한 종은 훨씬 더 다양해졌습니다. 식물 덮개는 더 조밀하고 두껍고 더 풍부합니다. 우리 눈앞에는 사이카스, 아라우카리아, 주목, 세커이아, 은행나무와 같이 우리 시대에도 만날 수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들만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가면 베네티탈과와 카이토니알과에 속하는 식물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숲에서 뭔가 눈에 띄는 것이 있나요? 앞에 있는 광목들은 자세히 살펴보세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이곳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운이 좋았습니다.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식물 중 하나인 속시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관목은 베네티탈레스 위알델라입니다. 길쭉한 손바닥 모양의 것은 베네티탈레스 윌리엄소니아이고 낮고 뭉툭한 손바닥은 시카데오이데아입니다. 꽃에는 식물의 생식기관이 들어있으며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수컷과 암컷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꽃가루 알갱이에는 오늘날에도 그렇듯 바람이나 곤충에 의해 운반됩니다. 나무 꼭대기에서 날아다니는 파충류가 사냥하는 모습을 보셨나요? 익룡과 파충류는 쥐라기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은 아마도 람포린쿠스일 거예요. 그 이름은 부리가 달린 주둥이를 의미합니다. 입에는 바늘 모양의 앞쪽으로 기울어진 이빨이 가득합니다. 입 끝이 구부러지고 뾰족하며 일종의 부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리가 떠난 이후 처음으로 물고기만 먹는 포식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기 흰수마자가 물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먹이 시간입니다. 몇 분간 헤엄칠 겁니다. 그리고 곧 공격하겠죠. 혼자가 아닌 것 같군요. 다른 많은 날짐승들이 주위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훨씬 작아요. 익룡 안티쿠스입니다. 익룡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육식동물은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지만 가끔 작은 육상 먹이로 노리기도 합니다. 저 바위 위에 앉아있는 익룡의 시선을 고정하세요. 날개를 퍼덕이는 게 보이나요? 우릴 위해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한 기회입니다. 익룡의 형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모든 익룡과 마찬가지로 이 날짐승은 피부와 근육으로 이뤄진 막으로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 손가락에서 뒷다리까지 뻗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리 위에 작은 연조직 벼슬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새끼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익룡은 나이가 들면서 이 연조직이 발달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주로 미적인 특징인 익룡의 구애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익룡이 입을 벌리면 우리는 익룡이 다음 희생자와 전투를 벌일 준비가 된 작은 이빨 군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0개의 미세한 원뿔형 이빨, 날카로운 칼날이네요. 이제 호수에서 벗어나 조금 더 내륙, 숲으로 향할 시간이에요. 공룡의 두 가족인 샤우리치안과 오르니치. 먼저 사우리치안 가족부터 시작하죠. 디플로도쿠스와 브라키오사우루스라는 두 종의 표본을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디플로도쿠스 무리가 있습니다. 디플로도쿠스는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20에서 30마리씩 무리를 지어 살아요. 긴 목만 6m가 넘습니다.
머리 꼭대기에서 꼬리 끝까지 길이가 35m에 달합니다. 네, 대단한 동물이죠. 하지만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양치류와 같은 잎과 작은 식물만 먹습니다. 채식이 좋은 식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요. 같은 과에 속하지는 않지만 디플로도쿠스, 브라키오사우루스와 몇 가지 특징을 공유합니다. 이 둘은 종종 혼동되기도 합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브라키오사우루스 알티토렉스예요. 미식가죠. 소철과 같은 낮은 식물과 침엽수와 양치류의 잎을 많이 먹게 됩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또한 일반적으로 무리를 지어 이동합니다. 따라서 막내들은 무리의 한가운데에 남아 포식자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꼬리를 흔드는 것은 균형을 잡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험에 처했을 때 치명적인 채찍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몸 길이는 약 25m, 높이는 12m여서 무게는 30에서 50톤 정도입니다. 목에는 12개의 척추뼈가 있습니다. 네, 목의 길이에도 불구하고 척추뼈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각 약 70cm에 달해요. 조심하세요. 알로사우루스라고요. 예상대로 이 공룡은 친근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이 지역에서 가장 흔한 포식자입니다. 전 세계에 널리 분포하지만 우기와 건기가 있는 반건조 환경과 홍수 평원을 선호해요. 작은 목과 좁고 길쭉한 두개골, 인상적이고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의 발을 보세요. 하중을 견디는 3개의 발가락과 안쪽 이슬 발톱이 있습니다. 최대 시속 55km의 속도로 쉽게 달릴 수 있습니다. 짧고 튼튼한 뒷다리로 걷는 또 다른 이족 보행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메갈로사우루스예요.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위치하며 모두가 두려워하는 존재죠. 길고 구부러진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이빨을 완벽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포식자가 한눈을 파는 순간을 이용해서 공룡을 찾아 떠나야 해요. 스쿠텔로사우르부터 시작하죠. 이 공룡의 특별한 특징은 갑옷입니다. 이 공룡의 몸 진피 아래 비늘, 판 또는 울퉁불퉁한 구조를 형성하는 뼈 침착물인 골격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표본의 갑옷은 다소 가볍습니다.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스테고사우루스는 광범위한 뼈판이 특징입니다.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등을 따라 2줄의 판이 이어져 있어요. 이 초식 공룡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플로도쿠스, 브라키오사우루스, 아파토사우루스와 함께 살았습니다. 뼈 갑옷은 성체가 되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데 유용하지만 유아기나 어린 시절에는 알로사우루스와 케라토사우루스의 완벽한 먹잇감이죠. 다음은 스테고소리아 초식 공룡 중 하나인 켄트로사우루스예요. 몸집이 더 작고 갑옷이 조금 다르지만 스테고사우루스의 주요 특징은 알아볼 수 있어요. 여기 다소 놀라운 공룡이 있습니다. 드라이오사우루스입니다. 이구아노돈트과에 속해요. 특히 숲 환경을 좋아했습니다. 긴 목, 길고 가느다란 다리, 뻣뻣한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양손에 5개의 손가락이 있는 것으로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나노사우루스나 스테고사우루스와 같은 초식동물뿐만 아니라 도코동과 같은 초기 포유류와 서식지를 공유합니다. 대부분은 곤충을 잡아먹고 땅에서 살지만 카스토라쿠다처럼 반수생 동물도 분명 존재합니다. 도마뱀을 관찰하려면 물줄기에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타르소플레비아 잠자리와 같은 곤충을 먹을 수도 있지만 물고기도 먹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설치류 포유류도 숲을 즐겼습니다. 바로 멀티버쿨라타입니다. 굴에 둥지를 틀거나 나무에 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 과의 대표자 중 하나이자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큰 테니올라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동물 가족, 특히 포유류를 발견할 차례입니다. 초기 포유류의 범주에서 유트리코노돈타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작은 칙중 포유류입니다.
일부는 독을 가진 포유류입니다. 독을 이용해 먹이를 무력화시키거나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데 사용해요. 털을 가진 동물도 있습니다. 털은 여전히 드물지만 저기 보이는 작은 활강 포유류인 볼라티코테리엄 같은 종은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쥐라기를 떠나 마지막 그룹인 거의 새에 가까운 공룡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공룡들은 공룡에서 새로 전환하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 안치오르니스를 보세요. 날개가 4개나 있고 깃털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키는 12cm에 불과하지만 이미 새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허벅지를 보세요. 암탉처럼 생겼습니다. 발 밑에는 발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패드가 있고 꼬리는 가늘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다른 새를 찾아보세요. 시조새입니다. 시조새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미래에 우리 새의 조상이 될 중요한 동물이에요. 이 새는 안치오르니스보다 조금 더 크며 몸 길이는 약 50cm입니다. 놓칠 수 없는 새죠. 공룡과 새 사이에 잃어버린 연결고리가 여기 있습니다. 시조새입니다. 특히 날개와 다리 끝과 몸 전체에 긴 깃털을 가지고 있어요. 새가 날 수 있게 해주는 커다란 날개 깃털인 레미게는 오늘날의 새처럼 비대칭이었습니다. 그래서 날거나 최소한 활공할 수 있었죠. 발레는 보기에는 매우 아름답지만 우리는 이 하늘의 신들을 떠나 최종 목적지인 백악기로 날아가야 합니다. 여기는 1억 4,500만 년 전 백악기의 새벽입니다. 식물 덮개는 거의 동일합니다. 여전히 침엽수가 많지만 쥐라기에서 보았던 꽃식물인 속시식물에 점차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 꽃피는 식물의 발달은 최초의 수분 곤충인 메코테란과 딱정벌레의 확장에 유리했습니다. 작은 딱정벌레는 특히 시카스를 좋아합니다. 반면에 메코테란은 그늘진 곳을 좋아하고 식물 위를 돌아다닙니다. 이들은 곤충의 사체를 먹습니다. 꿀벌과 같은 나비목은 나비와 함께 나타납니다. 꿀벌은 수분과 식물의 발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백악기를 상징하는 다른 종들도 등장했습니다. 예상대로 공룡은 대형 공룡 가족의 일부입니다. 여기서는 쥐라기 시대에 이미 연구한 공룡의 2가지 주요 분파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류 공룡 중에는 마이아사우루스가 있습니다. 트리케라톱스나 티라노사우루스만큼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백악기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초식 공룡입니다. 오리 부리 주둥이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이아사우루스는 무리를 지어 살았습니다.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바로 공룡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마이아사우루스입니다. 마이아사우루스는 모범적인 부모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기 둥지를 틀고 있는 곳이에요. 열대 개의 둥지가 서로 아주 가깝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이아수사우루스는 정교한 둥지를 설계하고 새끼들을 돌보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기능한 최초의 동물 중 하나였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집단 둥지입니다.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보호하여 무리의 생존 확률을 높입니다. 새끼가 껍질에서 나오면 성체가 번갈아가며 새끼를 교육하고 보호합니다. 이 공룡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룡과 달리 마이아사우루스는 알을 낳을 때 알 위에 누워있지 않아요. 새끼의 성장에 필요한 보온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식물 재료로 둥지를 꼼꼼하게 준비하죠. 여기 보이는 어린 암컷은 둥지를 설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암컷 한 마리가 동시에 최대 3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은 생명체들은 모두 수용하려면 꽤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마이아수사우루스는 무리를 지어 살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활동하는 초식동물은 마이아우사우루스가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만큼 큰 무리를 이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무리는 수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까지 다양합니다.
이렇게 큰 무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이가 매우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무리는 계절을 따라 이동하는 유목민이어야 했습니다. 조류과에 여러분이 잘 아는 공룡이 있습니다. 트리케라톱스입니다. 초식 공룡이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그다지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키가 3m, 몸 길이 9m에 달하는 트리케라톱스는 정말 존재감이 대단합니다. 트럭만큼이나 무겁고 두개골만 봐도 인상적이죠. 실제로 공룡 중 가장 넓은 두개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폭이 2.5m에 달합니다. 3개의 뿔과 뼈로 된 멍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마에 위치한 첫 번째 2개의 뿔이 가장 길어서 약 1m에 달합니다.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트리케라톱스와 토로사우루스의 차이점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룹 뒤쪽에서 그중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토로사우루스는 양쪽에 2개의 큰 원이 있는 멍이 있습니다. 이 공룡의 골격을 보면 실제로 멍에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트리케라톱스는 궁극적으로 토로사우루스의 어린 형태이지만 논쟁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약간 나이가 많은 청소년은 구멍이 있는 이 유명한 멍의 발달 징후를 보여줍니다. 이 초식 동물과 잠시 시간을 보냈으니 이제 용기를 내서 육식 동물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 중 일부가 다가옵니다. 배가 고프군요. 우린 식단을 바꾸고 대부분 사우리샤인이기 때문에 가지도 바꿀 것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공룡을 공부할 때 자주 언급되는 공룡입니다. 거대한 머리와 강력한 턱, 60개의 무시무시한 이빨 덕분에 백악기에 가장 잘 알려진 포식자 중 하나가 되었죠. 하지만 가장 큰 공룡은 아니었어요. 척추 전체에 뼈로 된 등뼈로 지탱된 피부 베일을 쓰고 티라노사우루스보다 길이가 거의 3m나 더 길었던 이 스피노사우루스를 보세요. 키는 6m, 몸 길이는 15m가 넘고 무게는 최대 12톤에 달합니다. 모든 육식동물이 그렇게 인상적인 것은 아니며 몸무게나 키로 경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후아시아 그나투스는 훨씬 작습니다. 높이가 1m도 안 되고 길이가 거의 2m에 달합니다.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냥을 할 때 이 점을 이용해 작은 파충류뿐만 아니라 장에테리움 같은 포유류도 포획할 수 있습니다. 시노사우롭테릭스는 머리에 검은 가면과 줄무늬 꼬리를 가진 공룡으로 몸 길이가 1m가 조금 넘으며 화시아그나투와 같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털은 위장 역할을 하죠. 매복해 있을수록 먹이를 기습하고 포획하는 데 유리합니다. 자연과 진화를 통해 각 동물은 환경에 적응하여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깊은 인상을 남긴 백악기의 상징적인 동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공룡 중 가장 똑똑하다고 알려진 공룡이죠. 다른 공룡에 비해 뇌의 크기가 몸의 나머지 부분에 비해 훨씬 컸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룡을 독특하게 만드는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고도의 양한 시력을 가졌죠. 다른 공룡들과는 달리 먹이가 경계하고 도망치려 할 때도 더 잘 조준할 수 있어요. 여기 트루돈의 둥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돈은 수컷이 새끼를 낳게 됩니다. 공룡이 알을 낳는 동안 태반 포유류는 점점 더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에오마이아 스캔소리아는 이 작은 태생 포유류 중 하나입니다. 새끼들은 태어날 때 매우 조숙하고 아직 완전히 발달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태반 포유류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체 어마아이는 길이가 10cm를 넘지 않습니다. 발은 작은 뼈와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 이동이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면 매력적인 털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면 시노델피스 살라이가 있습니다. 밤에만 활동하죠. 그래서 쉬는 동안에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긴 꼬리와 길쭉한 주둥이를 가지고 있어요. 발과 손은 주머니쥐와 매우 비슷합니다. 덕분에 나무를 오르고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능력 덕분에 지상의 많은 포식자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잠든 시노델피스와 작별을 고합니다. 우리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깨닫지 못하겠지만 끔찍한 생물학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6,600만 년이나 먼저 닥쳤죠. 두 가지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유카탄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졌다는 가설입니다. 이 운석은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재앙의 흔적은 오늘날에도 멕시코 북부 반도의 치콜루브 분화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름이 거의 180km에 달합니다. 당시 동물들이 느꼈을 충격과 폭발의 위력을 상상해보세요. 놀라움, 이해 불가, 공포, 충돌로 인해 격렬한 화재와 입자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습니다. 태양 광선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빛은 식물의 광합성에 필수적입니다. 먹이 사슬이 순식간에 깨진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인도의 트랩스 오브 데칸에서 일어난 대규모 화산 폭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가스 입자가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대부분의 육상 생물종이 적응하기에는 기후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두 사건을 전체적으로 고려합니다. 그 결과는 극적이고 폭력적이며 잔인합니다. 하지만 몇몇 동물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잡식동물과 약탈동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생존에 가장 적합한 동물이지만 악어, 뱀, 일부 동화뱀, 거북이, 심지어 일부 포유류도 살아남았습니다. 한 장이 끝나면 다른 장이 시작됩니다. 생명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많은 놀라움과 발견이 다른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